안녕하세요. 이게 좀 녹화해서 좀 많은 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다가 제가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요. 몇 번 했다가 못하고 하니까 뭐예요 저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말하는 거나 이것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편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된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여자 사주에 대한 것 중에 비견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끝나도 진작 끝났어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는 게 좋은 건지 한 단원 이렇게 좀 많은 양을 묶어서 올리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감이 좀 없고요. 어쨌든 이 비견급자와 여자의 운명까지는 뭐 일단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 사주에서 비견급제가 사주에 있는 사람 또는 대운에 있는 사람 또 사주나 대운에 다 있는 사람 이게 다양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주의 천간이나 대운의 천간에 비견겁제가 있는 여자의 운명, 사주에만 있다든지 대운에만 있다든지 해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천간에 비견겁제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친지나 친구, 동료 등, 즉 아는 사람이 많고 또는 사람을 많이 상대한다든가 많이 알게 된다든가 뭐 많이 사귄다든가 하는 그러한 특성을 타고났어요. 옛날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더라. 즉 일이 많다. 바삐 움직인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 많이 상대한다. 이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간의 비견겁제는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인기의 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천간에 비견겁제가 있는 사람이 인상이 험악하다든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러한 점을 타고났어. 이게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있는데 군중 속에 있다든지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혹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보다가 둘레둘레 하다 눈이 마주친다든지 어떤 사람 얼굴에 초점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 고개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괜찮아 보여서 한 번 더 쳐다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천간에 비근겁제가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상대하든지 대화를 하면 참 부드럽게 잘해요. 또 재치도 있고 지혜에도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임기응변의 능력도 있고 재치도 있고 또 나쁜 인상을 주지를 않아요. 이것도 타고난 복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런 유형의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 나쁜 인상을 주는 경우 드물더라. 물론 이건 제 경험 수치입니다만은 경험도 객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가설이 되고 이론이 되는 거니까. 또 어려서 성장할 때도 귀여움을 많이 받으며 공부를 잘한다든가 하는 짓이 이쁘다든가 또는 예체능의 소질이 있다든가 하여튼 뭔가 잘하는 게 있을 사주니까 그 장점을 살려서 성장시킨다면 크게 발전한다. 옛날에는 소질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근래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소질을 최대한 개발해 주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참 좋은 환경이에요. 현대 사회는. 이런 점도 운명을 좋게 하는 어떤 작용도 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성장 후에 이제 사회인이 돼서 사회 진출해서는 상업, 공업 등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어떤 일, 이런 데에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결과도 좋아요. 거의가 대부분. 직업의 종류가 80년대 막 90년대 때인가 제가 듣기로는 약 3만여 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주를 봐서 그 직업군 분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활동적인 스타일이냐, 남의 밑에서 일을 잘하느냐, 경영자로서 잘하느냐, 가령 활동적이냐, 사무실에서 일을 잘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활동적이라고 해도 그 직업군이 얼마나 넓습니까? 또 아주 특수 전문직 같은 건 저는 또 상식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장사, 상업성이지요. 사업이나 장사나 뭐 그거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고객이 잘 따르고 단골이 많아져서 성공을 한다. 또는 예체능 분야로 나가도 인기가 좋아요. 비견급제는 인간관계도 잘하고 교제력도 좋아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봐요. 또 언어의 능력을 타고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 능력이나 구사 능력이 좋아서 그러한 것을 많이 사용하는 데로 진출해도 좋습니다. 천간이라고 하는 건 사주든 대운이든 간에 사회성, 겉으로 드러난 것, 사회적인 활동 영역,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간에 나타난 별의 특성의 운명은 피하지를 못해요. 그건 숙명이라고 봅니다. 지지에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변하고 바뀌고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천간 것은 안 됩니다. 그게 이것을 타고날 파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어설프더라도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주의 지지 또는 대운의 지지에 비견이나 겁자가 있는 여자의 운명. 사주에만 있든지 대운에만 있든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있듯이 비견겁제는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특성을 주의하면 아주 좋은 팔자다. 인정 많고 인심 좋고 좋은 특성 많다는 거지요. 근데 이 비견겁제가 재물을 소비를 잘 시키는 특성이 있는데 천간보단 지지에 있을 때 그 작용이 더 많아요. 요런 점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사주학에 이렇게까지 포인트를 찍어 놓은 게 드물잖아요. 지지의 비견겁제는 원만 타협형이 많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너그럽게 대고 이해를 잘해주는 그런 타입이 많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거 째째하게 굴거나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적 협력, 협동, 협조 이런 걸 아주 잘해요. 호응도 잘하고.
그 사소한 대립이나 불편함은 또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나 불만을 쌓아두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불평불만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과 털어버리고 사는 사람과의 그 차이는 아마 뭐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난 큰 차이다. 없으면 모르되 있으면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돼요. 누가 손을 벌리고 부탁하든지 하면은 딱 자르지를 잘 못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하게 돈이 생겨서 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모으잖아요. 그럼 돈 쓸 일이 생겨버려요. 그 돈 쓸 일이. 아니면 주변에서 그걸 빌려가든지. 그렇게 돈을 모아두면 쓸 일이 생기는데 그때 잘 하셔야 돼. 그 돈 관리를. 뭐 요즘 원래 재테크라고 그러나요? 재테크를 할 때 신조가 안 쓰자, 아끼자, 소비를 줄이자 이런 것을 더 염두에 두고 재정 관리를 한다면 운명은 바뀝니다. 돈 있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거래는 좀 인심을 잃더라도 내 실속만 차려라.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잘 벌리고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면은 저축이 되지 않고 그 깨진 독에 물 붓기 격이라고 그래서 물을 아무리 부으면 깨진 독이 항아리 밑이 깨져 있으면 물을 부어도 물이 거의 고이진 않지요. 그래서 금전 관리 능력에 꼭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살펴볼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주에서 경고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주라는 운명의 고유한 특성은 인간들이 해당 그 사람들 사주 소유자죠.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주라는 거는 그 사주 자체의 그 어떤 특성 중에서 소유자들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기운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전 봐요. 이걸 뭐 구체적인 이론이나 도식으로 설명하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말하는 주의할 부분, 경고 등을 잘 파악하고 마음에 챙겨둔다면 그 사주는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해 간다는 거지요. 어떤 별이든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는 별도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이 더 작동을 잘하느냐는 본인이 하기 달린 거거든요. 사주가 하기 달렸다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좀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요. 이제 그 여기에 사주의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비견이나 겁자가 있을 때 편인데 여기 요 부분에서는 제가 그 일본의 마키교슈 고쿠쇼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저서를 한국에 그 호가 나오고 이름이 전우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이 여자의 운명이고 출판사는 명문당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로 잘 돼 있고 참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응용도 했습니다. 뭐 약간 변화를 주면서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마키 선생은 호문류 일본 그 호문류파라는 그 학파의 명리학을 이어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인연이 된다면 저의 오던
통변론도 꼭 전해가지고 더 발전시키라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것도 번역하신 전호수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주의 연주, 생년이지요.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여자의 운명. 이때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고 해서 비견 겁재가 다 있는 것만 찾아보시면 안 되고, 비견이든 겁재든 둘 다 있든 하나가 있든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주의 비견 겁재는 그 부모의 덕을 많이 받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 부모운 같은 게 요즘에 이 근래에는 많이 바뀌어요. 판단을 한다든지 평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모덕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지금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부모덕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부모와 일찍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운명적인 어떤 암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근래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적중률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발전기하고 어느 정도 발전된 다음하고의 이 구성이 달라서 그런 거 봐요, 사회에서. 뭐 지가 독립을 한다든가, 공부나 일 때문에 떠나 있게 된다든가, 부모의 직업이나 일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든가, 부모의 이혼이나 이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초년운이 약하다든가, 아빠 엄마 부모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아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병약해서 그런다든가, 아주 심한 경우는 조실부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또 본인이 또 속을 많이 썩여서 부모하고 멀어지는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꼭 조심할 것은, 비견겁재가 사주에 연주에 있으면 일찍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대부분 이혼이나 별거 등의 시련을 겪던가 어떤 고뇌가 따라요. 또 비견겁재라는 건 자유, 독립,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뜻을 따른다든가 하는 일보다는 자기 의지대로 하는 일이 많다고 보죠. 또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연조는 나와 부모와의 관계와 운을 보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부모궁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운을 보기도 하며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보기도 한다. 뭐 이를 잘 음미한다면 비견겁재가 연주에 있을 경우 운을 가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부모나 집안운은 월주도 비견겁재, 월주에 있는 비견겁재도 연주하고 비슷한 대동소이, 그게 많습니다. 월주도 부모와 형제, 친구의 운을 가늠할 수 있는 구지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알아야 돼요. 또 화면이 바뀌어야 될 거요. 이게 내가 이걸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다 이걸 새로 하려면 또 새로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월주의 비견겁재. 월주에 비견겁재가 있으면 풍기는 인상이 좋으며 어디서나 사람 좋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성 문제는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복을 듬뿍 받고 태어난 사주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보통이면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복은 출생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가정적인 운을 말하는 거예요. 월주란 생일달, 즉 몇 월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주에서는 월주라고도 부른다.
월주의 비견겁제는 사람 좋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인이다. 또 인상도 좋습니다. 호감형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주권이 아주 강하고 뚜렷합니다. 분명하지요. 그리고 좋다, 싫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지요. 그리고 이 비견겁제가 월주 있는 사람들은요, 이익과 손해를 머리로 굴려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머리를 굴린다고 하고 또 잘난 척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 즉 적, 정, 감정에 의해 사람을 사귀는 타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차하면은 이성관계에서 정에 얽혀가지고 고뇌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요즘 말로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타입에 속한다. 그런데 이 장점들이 장점이라고 해서 맨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부자 되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하는 사회의 구조는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인성이 괜찮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 구성원, 부부간, 형제자매간, 친구나 친지 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타입이다. 이러한 점을 알고 자신을 지키고 본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면 운명은 바뀝니다.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이 돼버려요. 이런 사주가 생일이라면 생일의 지지를 말해요. 또는 태어난 시에 비견이나 겁재가 또 나타나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과 돈 문제로 심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돈 거래, 돈 관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란 첫째는 가족, 동료, 친구, 친지라는 점을 알아라. 아주 먼 사람,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하고 돈 거래하는 일은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라. 비견겁제는 형제, 친구, 이런 동료, 이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유형의 사주는 이상하게 가정적으로는 시련이 있든가 힘든 삶을 살아가든가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가정이 편안하지는 않은 발자다. 왜냐하면 연주나 월주는요, 거기에 있는 육신이나 오행의 특성이 초년만 작용하고 중년만 작용하고 형제 친지 부모 이것만 보는 게 아니요, 일생 동안 작용을 해요.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연주하고 월주예요.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생겨 상사나 동료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잘 조정해 나가라, 이제 그런 뜻이지요. 또는 이게 일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자주 바꾸는 수가 있어. 직업을 바꾼다든가 일하는 그 직장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장기적인 근무보다는 단기 근무, 얼마 동안 했다 바꾼다든지 변한다든지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 발휘하는데 좋다. 이렇게 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더 좋지요.
왜냐면은 비견급진 간섭보다는 놔두면 혼자서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도 간섭을 적게 받는 직무, 직책,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팔자다. 결혼 후에도 사회활동, 뭐 요즘에 사회활동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죠. 또 활동가의 사주다. 활동할수록 좋다. 이제 그렇게 보지요. 태어난 생일달에 강력한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여인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중에 잘못하면 유부남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제가 많이 봤어요. 아주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유부남이 됐든 뭐 총각 처녀가 됐든 떠나서 이성 문제로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제가 경험하기엔 약 한 40% 정도가 이 어리석은 정에 얽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여인들이 이런 그 시련을 겪는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저기가 뭐 어떤 정조관념이나 이런 것도 개념 자체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생일의 지지. 또 좀 화면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좀 하겠습니다. 일주라는 건 생일의 사주 일주의 지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지가 비견급제에 해당되는 여인은 신의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자존심도 세요. 한 고집 한다고 그러지요. 때로는 자신이 믿는 일에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또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된다고 믿는 타입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일종의 장애이며 불행을 불러온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만하고 통 큰 여자라서 명랑 쾌활한 면이 많다. 일지의 비견급제는. 그런데 고집이 나면 조금 더 강하다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는 선천적인 성격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성격 심리학적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주에서도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은 못 고치는 거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큰 도움이 된다. 즉 운명의 변화가 온다고 저는 그 주장을 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와 시간을 갖는다면 행복한 운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일지에 그 비견이나 겁자가 있는 사람이 사주가 대운에서 인성이 있으면 그 단점의 성격이 더 많이 그 강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족과 친지의 사이가 멀어지는 사례도 있더라. 사람을 길게 장기적으로 사귀는데 힘들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말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가정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반드시 고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근데 자기가 잘하고 끝까지 자기께 옳은 걸로 알거든요. 이건 일종의 그 병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의 대다수는 사회성이 좋아서 뭐 길에서 노점 장사를 하게 돼도 잘해요.
그 정도로. 단골도 많아지고 소득도 좋고 남편보다도 더 잘 버는 일이 많습니다. 또 사주, 이런 사주에서 또 사주 다른 기둥에 관성이 있다면 단점은 사라지고 좋은 점만 드러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 운도 아주 길은 좋은 길로만 쭉쭉쭉쭉쭉 나가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저력이 있고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는 행운의 길을 갑니다. 일복도 많이 타고난 사주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또 화면 좀 한번 더 바꾸겠습니다. 바꿔놓고 다음은 사주의 시주, 타고난 시지요. 비견이나 겁자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년은 즉 노후를 대비하라는 운명의 경고가 있어요. 노후 자금을 누군가가 모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자녀에게 경제권을 주지 말아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 그래요. 이 상담할 때. 죽기 전까지는 경제권을 내놓지 말아라. 많든 적든 간에. 특히 자녀에게는 절대 금물이다. 이건 적어도 90%가 그래요. 요 부분 하나만 정확히 알고 조심을 한다 하면 명심하고서요. 저는 사주쟁이로 할 일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재산이 많든 적든 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쩔쩔매매 살든 말년에도 이래서 한 푼 벌어서 살든 말년에 살아가는데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운명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의 패러다임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도산업화가 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할 돈을 말년이 돼서 생각지 않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계 유지는 가능한데 최소한에 늙어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이 뭐 팔팔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점은 정말로 참고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유형의 사주한테는 경고장을 날려주는 것도 복 짓는 일이에요. 말년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풍파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년에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가 있으므로 요 점만 조심하면 돼요. 자녀가 일찍 결혼한다든가 다른 이유로 나의 곁을 떠나서 살게 된다든가 아주 멀어진다든가 소식이 아니면 또 자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가든 말년이 이렇고 쓸쓸한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으면 괜찮은데 이건 말이 안 되죠. 한 64, 5세 정도에서 다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이거 뭐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모아놓은 재산을 날리는 불행한 운이 따르는 경우 많아요. 또 자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사별의 재난이 있기도 합니다. 사주의 시주의 비견이나 겁재는 자녀운이나 말년운에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 다음으로 장면을 좀 바꿔볼게요. 이건 좀 크다. 좋다. 여기 이제 화면처럼 신강신약과 격궁 용신론의 뿌리를 뒤엎은 사주학이 옥문관 사주학입니다. 격궁용신론과 신강신약론이라기보다는 격궁용신론을 그 뿌리를 뒤엎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은 그 변말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옥승혁 씨. 옥승혁 씨 사주학은 독특한 거예요. 완전히 독특한 거예요. 그 어떤 빅3라고 하는 분 어떤 거 책 난 거 보면 중국책 번역해 놓은 거더만요. 그래 놓고 자기가 지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되겠습니까? 물론 현재 안 계시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죄송스럽긴 한데 자기가 지어서 창작을 하고 창작을 했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자기가 지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팔자인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주일까? 이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평온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제시한 사주학은 옥문관 사주학이 유일합니다. 일반 상담 사주 좀 하는 분들 본 거는 일반 도덕론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말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사주학은 도덕론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반 상식적인 도덕론에 배치되는 판단도 서슴없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분들이 돈도 벌고 재미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람을 피면 운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시부모하고 같이 살면 안 될 팔자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 파괴범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람을 펴서 좋아진다니 그게 그런 이론이 사주학에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공부하면서들 그것도 좋다고 배우고 있어요들. 그 이론이 뭐냐면 운명성 이론입니다. 운명성 이론이에요. 운명성 이론은 수천 년 이어온 고전 명리학하고는 그 귀를 달리한다. 음양오행 사상은 기본 가설은 같지만 해석적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 비견겁제가 운명성인 여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 화면이 한 번 더 바꿔볼까요? 그건 아니네. 끝이네. 예. 운명성이란 그 사주의 소유자가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지. 그 별이 있다고 그래서 격국용신은처럼 용신운이 오면 좋고 시신운이 오면 좋고 용신이 뚜렷해도 좋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신이 있다고 해서 팔자가 좋아진다. 그 실제 한번 임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고전명리에 백미라고 하는 적천수? 그 유백운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유백운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유백운이 주군으로 모셨던 분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이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최고로 많이 죽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도와서 나라 세우고 했지 그 사람이 무슨 사주학을 제대로 해서 썼다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예, 그런 사람 빼고 운명적으로 타고난다는 것
그것을 밝혀놓은 것이 운명성의 이론이다. 운명성 이론은 기존의 수많은 사주학과 이론의 명리학에는 이런 이론 자체가 없습니다. 비견겁제는 기초를 의미한다고 하지요. 비견겁제가 운명성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 모두 기초를 다지는데 장애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은 부족한 별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운명성이라는 건 부족한 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부족한 별의 길을 가야 부족한 별의 길을 뭐라고 하나요? 그 수평을 맞춘다고 그럴까요? 사주에. 그래서 운명성은 좋은 별이냐 나쁜 별이냐의 개념을 떠나고서 판단하고 보고 그러셔야 돼요. 좋으냐 나쁘냐를만 자꾸 가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학업이란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척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기초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현대사회에서. 자기 이름자도 모르고 살아가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 조금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했는데 근래에는 뭐 아주 드물어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장 과정이나 성장 후 사회적 또는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데 조금은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들다, 장애가 조금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학업이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이건 뭐 아주 긍정적인 거겠죠. 형제자매가 있으면 대체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사이가 나쁜 사람보다 많습니다. 사이가 나쁜 사람이 2사람이라면 사이가 좋은 사람은 8사람. 뭐 그런 비율. 또 운명성인 비견겁제가 사주에 나타나 있으면, 사주에 형제, 오빠 아니면 동생 등의 도움이 있다는 건데, 직접적인 도움도 있고 간접적인 도움도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은 깊은 통찰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요런 거는 참고적으로만 하셔도 돼요. 실제 적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조시대에 경종대왕과 영조대왕은 숙종대왕의 아들인데 둘은 이복형제예요. 경종대왕이 말하자면 그게 누구예요? 장혜빈의 소생이지 않습니까? 영조대왕은 뭐 무술이 출신이라고 그러나요? 허드렛이라던. 근데 둘이 형제잖아요. 이복형제. 근데 경종대왕의 장수를 맞이 못하고 단명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영조대왕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영조대왕의 사주를 보면 비견겁제가 운명성입니다. 형제사별이고 이복형제 이런 슬픈 시련과 사연을 겪었으나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비견겁제 운명성의 특징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정도가 되시면 그분은 사회적으로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간접적 도움이라고 본다는 의미를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나 통변의 깊이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주학과 일반 도덕론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도 아셔야 돼요. 뭐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또 여자들이 와서 사주 보는데 남편이 술 먹고 화투 치고 뭐 도박하고 바람도 펴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야 자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참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상담이 사주 상담은 아니죠. 사주는 운명학을 기본으로 해서 해야 돼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좋은 사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각설하고 결혼 전 부모 밑에서 잘 지냈던 사람은 결혼을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반대로 부모 밑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성장하고 이런 사람은 결혼 후 아주 팔자가 늘어져요. 좋아요. 아주 잘 나가요. 비견겁제가 운명성인 여자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엄청들 받아요. 이런저런 일로.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활동을 하면 돈도 벌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습니다. 또 아니면 그 운동이라도 열심히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팔다리가 고단해라, 바빠라. 그런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견겁제는 자유롭게 자기 의지와 신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특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시댁이라는 새로운 틀이 있잖아요. 또 내가 성장해서 적응했던 거 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상생활의 어떤 그 방법들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또 권위적이라든지 지시적인 시댁을 만나면은 이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견겁제가 운명성인 여자는 지시적이나 권위적인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해요. 사실은 자녀들한테. 원래 그런 게 인간의 어떤 그 틀인가 봐요. 요즘은 아주 드문 일인데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라는 통념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비슷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주를 타고난 것이 비견겁제가 운명성인 여자예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런 요인을 타고난 겁니다. 비견겁제가 운명성인 여자는 시댁이 아니면 남편, 자식으로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약 70% 정도가. 얼마 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주를 볼 때 시댁과 함께 사는 자리로 시집가지 말라고 했을 정도예요. 비견겁제가 운명성인 여자는 장남한테 가지 말고 시부모 모시고 사는 데로 가지 마라. 이것을 꼭 알려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아가며 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팔자는 팔자다. 그리고 장남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상식적인 그 통념이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혼자 살면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없죠. 시댁, 남편, 자식으로 인해 속 썩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근데 요즘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드문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때문에 남편, 자식, 시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은 타고났다. 이제 그 점을 아시면 돼요. 이제 결혼 안고 사는 사람은 이런 거는 받지 않죠. 예를 들면 그 시댁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인데, 남편의 엉뚱한 짓, 부부가 화목하지 못해 다툼이 많은 경우, 심한 경우는 생리별 또는 사별 등의 시련을 겪는 수가 있으며, 자손 역시 성장해 부모에게 불효한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신경 쓰게 한다든가,
아주 기대했던 자식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든가가 굉장히 많고, 자식이 잘 되는 경우는 제가 이거를 통계 처리했던 내용으로 보면 비견급제 운명성인 여자들 중에 자식이 잘 된 사람은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잘 된 사람이 20%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이고 보니 혼자 살면은 평생 뭐 행복하겠지만 결혼을 하면 즐거움보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뭐 그렇게 봅니다.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은 대단해요. 비견급제가 운명성인 분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비견급제가 운명인 사람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비를 너무 가리지 말아라. 너무 따지고 콩이니 파치니 하지 말아라. 옳고 옳지 않은 거를 근거로 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시댁하고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운명적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심판관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강조하면 걔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인격이. 그러나 비견급제가 운명성인 여자는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단 학문의 완성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비견급제 운명인 여자가 학문 성취를 끝까지 잘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비견급제가 장애성인 그 여자의 운명,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비견급제가 장애성인 사람은 장애성이라고 해서 나쁜 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뭐 희신이다 기신이다 식으로 기신은 나쁜 거 희신은 좋은 거 이렇게 양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판사가 뭐 판결하고 방맹에 두드리듯 되어 있는 게 사주학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요. 그게 맞읍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비견급제가 장애성인 사람이 인정 많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 많고, 때로는 미인이 굉장히 많아요. 비견급제 장애성인 사람이. 그리고 또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는 타입이라고도 봅니다. 비견급제가 장애성인 사람은 형제자매 때문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자매가 많이 있다면, 없으면 뭐 관계없겠습니다만은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한다든지 멀리 떠난다든지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없으면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그 본인이 이 비견급제 장애성인 사람은요, 인정이 많고 도와주기를 잘해요. 형제 자매가 아니던 누구든 누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착하지요. 천성이 착합니다. 똑똑해요. 근데 똑똑하면서도 어떤 때는 조금 맹하다는 거예요. 드물게는 어려서 조실 부모를 한다든지, 또는 한쪽 부모와 있다든지,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부모나 형제를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하튼 그 친정 일로 인해서 신경을 좀 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엔 이게 적중률이 뭐 20% 미만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고통받으면서도 형제 자매에 대한 정은 좋고, 도움을 주고 해봐야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또 여전히 도와줘야 마음이 편하고 자신보다 형제나 남한테 더 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팔자예요. 이것도
이런 사주는 결혼을 하면 가급적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인정상 도와줘 봐야 나중에 돌아오는 거 없어요. 씁쓸합니다. 도량이 크고 인정이 많고 인기가 있고 가정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들어 화기애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자질이 충분한데, 또 장래와 자손을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지독하다 할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말년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으라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돈에 관한 관리를 좀 나 중심으로 하라는 거지. 나무에서 하지 말고. 인덕이 없는 사주이므로 아무리 도와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등급제 장애성은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